이 인생에서 가장 미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평생 돈을 위해 일하지만 정작 그 돈이 돌아가는 진짜 게임의 룰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지갑 사정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금융 구조의 비밀 장막을 걷어내겠습니다. 1. 통화의 환상 또는 단지 약속일 뿐이다. 솔직히 물어보죠. 돈이란 무엇입니까? 교과서에는 돈이 교환의 수단이자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지만 맞는 말이면서도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돈의 핵심은 바로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신뢰입니다. 종이 화폐나 계좌 속 숫자는 본질적인 가치가 없으며 오직 신뢰에 의해 살아 움직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 사회 전체가 신뢰를 잃는다면 소위 돈이라는 것은 단 하루 만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신뢰를 통제하는 사람이 권력을 통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인들이 감히 질문하지 못하도록 통화 시스템을 마법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월급을 받을 때 당신은 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부채 증서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부채 증서를 들고 음식을 사러 갑니다. 왜냐하면 판매자 역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받아들일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A가 국밥을 팔고 B가 카드를 긁으면 A는 그 숫자가 공급업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국밥을 내어줍니다. 따라서 당신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은 단순히 잔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구매력과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훈은 돈을 약속으로 이해해야만 부와 가난의 환상에 덜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돈 복사기, 은행과 부분 지급 준비금의 속임수. 마술처럼 들리는 부분 지급 준비금의 속임수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은행에 1억 원을 맡기면 그들이 금고에 고스란히 보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오직 일부만을 준비금으로 보관합니다. 나머지는 이유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해줍니다.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은 대출할 때 은행은 당신의 돈을 주머니에서 주머니로 옮기는 것처럼 대출자에게 직접 건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에 숫자를 입력함으로써 새로운 신용을 창출하며 숫자의 형태인 돈이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외부에서 보는 많은 돈은 사실 누군가의 부채의 다른 면입니다. 만약 사회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모든 부채를 갚는다면 숫자의 형태인 돈의 상당 부분이 수축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유동성이 눈 녹듯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신용에 기반한 시스템의 논리입니다. 일상적인 예로 A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B가 구매를 주문하며 B가 할부로 결제하면 B의 미래 현금 흐름이 미리 당겨 쓰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채에 갇힐 때 구매력이 감소하고 매출이 줄어들며 돈의 회전 속도가 느려집니다. 보편적인 교훈은 안전을 원한다면 은행을 금고가 아닌 신용 공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 나선. 이자율은 시스템을 부채 중독으로 만든다. 한 문장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자율은 사회가 성장하도록 강제하는 엔진입니다. 만약 100만 달러 대출에 5%의 이자율이 붙는다면 만기 시 100만 달러에 5만 달러를 추가하여 갚아야 합니다. 그 5만 달러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현금 흐름이나 새로운 부채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차입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빚으로 빚을 갚는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경제가 종종 확장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자율의 압력이 목을 조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실력보다 더 빨리 뛰기 위해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거품 단계가 있었습니다. 신뢰가 높을 때는 모두가 영원히 성장할 것이라 생각하며 최신 유행을 믿는 것은 사람들이 이전의 위험을 잊게 만듭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레버리지를 사용한 사람이 가장 먼저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보이시나요? 때로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이자율이라는 이름의 파도 생성기가 있는 수영장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교훈은 주기에 따라 부채를 관리해야 하며 성장이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심리적 함정. 소비를 위한 시간 여행.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은 평범해 보이는 부자보다 겉보기의 부자가 되기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당신에게 소비자 부채 형태의 시간 여행이라는 기계를 판매합니다. 당신은 미래의 즐거움을 현재로 당겨 쓰고 10년 후에 노동력으로 갚습니다. A가 친구들이 새 물건을 사는 것을 보고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FOMO를 느껴 스스로에게 일단 사고 나중에 생각하자고 속삭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리 심리,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무리 전체가 달리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자신도 달립니다. 광고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지위를 파는 데 능숙합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그 물건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없으면 패배한다고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입니다. 일단 부채를 지게 되면 빚을 갚을 수입원을 지켜야 하므로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잃습니다. 돈을 잃을까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며 이 두려움은 당신이 단기적인 안전을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많은 상품이 최소 금액만 갚도록 허용하는데 가볍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자율을 고무줄처럼 늘립니다. 계획이 어긋나면 당신은 내가 부족하다고 자책하기 쉽지만 사실 그 게임은 당신이 복잡함 속에서 길을 잃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투기로 전환한다면 본전 회복 심리가 당신을 반복적인 순환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순환이 강해지면 당신은 이익에 중독되기보다 버튼을 누르는 느낌 자체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훈은 모든 구매 전에 그것이 당신의 자산을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압박감을 증가시키는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5위. 부자의 사고방식. 부채는 도구이지 적이 아니다. 저는 부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단지 부채를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것을 싫어할 뿐입니다. 사람들의 차이는 한 문장에 있습니다. 당신은 부채를 소비하는 데 사용하고 그들은 부채를 자산을 구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A는 값비싼 물건을 빌려 삽니다. 그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현금 흐름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 부채성 자산입니다. B는 소규모 사업 활동이나 임대자산과 같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무언가를 사기 위해 빌립니다. 그때 B의 부채는 증가하지만 B의 자산 역시 증가하고 그 자산 자체의 현금 흐름으로 이자율을 갚을 기회가 생깁니다. 많은 국가에는 가치 창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혜택이나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이자율이라도 A는 땀을 흘려 갚지만 B는 자산이 대신 갚도록 노력합니다. 이때 레버리지는 엘리베이터가 되고 소비자 부채는 오르막 계단이 됩니다. 올바른 플레이어는 복리가 극도로 강력한 힘임을 이해하지만 그것을 부채가 아닌 자산 위에 놓아야 합니다. 매년 10%씩 꾸준히 증가하는 1만 달러는 느리게 들리지만 수십 년 후 복리는 그것을 완전히 다른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금리 1만 달러 부채 역시 복리를 사용하여 당신의 현금 흐름을 잠식합니다. 보편적인 교훈은 목표에 따라 부채를 분류하라는 것입니다. 부채는 나쁘지 않으며 오직 목표가 잘못된 부채만이 위험합니다. 6. 세대 간 격차. 출발선이 복리의 속도를 결정한다.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출발선 때문에 복리 게임은 불공평합니다. 만약 B가 가족으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았다면 B는 복리 모드를 더 일찍 켜게 됩니다. A가 부채로 시작한다면 이자율이 출발선에서부터 힘을 빼앗기기 때문에 역풍을 맞으며 달리는 것입니다. A가 30세에 여전히 빚을 갚고 있다면 A는 복리의 가장 소중한 것인 시간을 잃는 것입니다. A가 5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본이 남는다면 복리의 시간이 짧아 성과가 폭발하기 어렵습니다. 씁쓸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개인 재정이 시간을 되찾는 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편적인 교훈은 출발선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해결책.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만의 게임의 룰을 다시 쓰라. 나쁜 소식은 시스템의 수학이 당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지만 좋은 소식은 당신이 전략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억만장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룰의 희생자 역할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합니다. 1단계는 유동성을 높이고 결정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비상자금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비상사태를 재앙이 아닌 처리해야 할 일로 만들기 위해 비상자금으로 3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목표로 설정합니다.
2단계는 현금 흐름에 구멍을 뚫고 있는 역방향 복리인 고금리 부채를 먼저 막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비싼 부채나 당신을 잠 못 이루게 하는 부채에 우선순위를 두고 명확한 현금 흐름에 따른 부채 상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규율이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기본값이 되도록 저축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다양한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고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FOMO를 유발하는 빨리 승리하는 게임을 피하는 것입니다. 5단계는 기술을 통해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초기 자본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도 당신은 재미로 보고 가이드라인 지옥에 갇히는 방식이 아니라 프로젝트 방식으로 재정을 배워야 합니다. 지출표에 손도 대지 않는 재정 관련 영상 100개보다 7일짜리 프로젝트 하나가 낫습니다. 당신은 시나리오를 계산하기 위해 주머니 계산기처럼 AI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AI는 기본기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기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좋은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내가 뛰어나다는 착각 때문에 여전히 나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1장을 다른 사람의 20장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착각의 함정입니다. 저는 한 문장을 좋아합니다. 인내의 보상은 경험이며 돈에 있어서 그것은 자유로 바뀝니다. 보편적인 교훈은 시스템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당신을 파괴하지 않도록 개인 시스템을 설계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을 위한 간단하고 명확한 결론. 오늘 당신은 돈이 신뢰이며 시스템이 부채와 이자율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FOMO와 무리심리 같은 심리적 함정이 당신을 소비자 부채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것이 자산인가 부채성 자산인가 와 이것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가 아니면 압박감을 생성하는가 라는 두 가지 생명을 구하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선택하세요. 과실을 쫓아달리거나 작은 프로젝트로 자윤을 구축하거나 매주 재정 IQ를 높이고 싶지만 대화하듯이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저를 구독해주세요. 저는 당신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도록 게임의 룰에 대한 더 많은 퍼즐 조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현금 흐름에 대한 훨씬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만납시다.